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원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롯데마트 문화센터 강연을 다닐 때 경상남도에 자주 왔었어요. 롯데마트 문화센터는 그 시간당 강사료가 한 25,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하면은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한 45,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차비가 10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3군데 4군데를 잡는 거예요. 롯데마트 문화센터 1박 2일로. 그리고 오면 항상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몇 년 전에 롯데마트 강의, 문화센터 강의,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백화점마다 문화센터가 있을 텐데, 백화점은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줘요. 근데 롯데마트는 5만 원 정도 나와요. 맥시멈. 그것도 저자 특강인데. 어쨌건 그렇게 경상남도 쪽에 제가 아는 분이 롯데마트 문화센터 강사가 있어가지고 자주 왔었어요. 아무튼 롯데마트하고는 참 제 유튜브 강의를 많아지게 한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악연도 있어요. 한 20군데에서도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때 롯데마트를 다니면서 청중이 3명 이상이면 가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3명 이상이면 하겠다. 근데 3명이 신청을 하고 1명도 안 온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에 애가 있는 상태로 이제 촬영을 해줬어요. 지금은 제가 셀프로 찍는데, 아내를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내를 놓고 했던 강의가 한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청중이 없는 상태로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있는데, 매슬로우의 요거를 슬라이드 쇼, 잠깐만, 반응이 좀 느린가? 얘가 뭐냐면 반응이 느린 게 아니라요, 제 마우스가 좀 고장났어요. 살짝 누르면 터치가 안 돼, 지금. 원격 마우스인데. 이거를 이제, 이 강의를, 이 매슬로우 에릭슨의 8단계, 이 강의를 청중 없이 찍어서 올렸죠. 올렸는데, 그 이후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이걸 봤을 거예요. 그 강의를. 청중 없이 찍은 강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1000명을 넣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길지도 않았어요. 20분짜리니까. 정말 청중 없이 찍었는데 나중에 1000명 이상이 그 강의를 봤을 때 그 롯데마트에서 돈을 못 받은 거에 대한 한이 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많이 나고, 오늘도 이제 청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배경음악으로 다 들어와요. 몇 명 있는지. 절대 박수를 치면 안 돼요. 박수를 치면 몇 명인지 금방 노출이 됩니다. 반응만 좀 살짝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좀 전에 이제 우리 또 소정자 화가님 책을 홍보를 좀 해줘야죠. 유튜브에. 잘 안 보이네. 바람이 달다라는 이 소정자 화백님이 좀 전에 1시간 강의를 하고 오셨어요. 여기 엽서도 있네. 엽서도 있고, 8월 29일 날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미술세계 제1전시장에서 8월 29일부터 12번째 개인전을 하시네요. 돈 정말 많이 쓰셨구나. 개인전 한 번 할 때 한 2천만 원씩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후원자가 있거나 남편이 부자거나 그림이 잘 팔리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굉장한 뭐 아무튼 와, 대단하시네. 우리 선생님이 이제 5,000원, 5만 원 그 초상화 작가 일랑 이중상 선생님이신데,
제 책에는 이제 그 선생님 이야기가 아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아까 소정자 화백의 스승이 40년 동안 그림을 하니까 겨우 밥 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20살 때 들은 이야기가 50이 될 때까지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내년에 50이에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공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공부 기간이고, 이제 70년생입니다. 2019년에 이제 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서정대 화백이 그 그림 가격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1호인데, 의협서 하나가 1호인데, 보통 지금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개인전을 할 때 호당 6만 원부터 시작한다 얘기하잖아요.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대학 졸업하면 한 호당 5만 원씩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30년 동안 호당 5만 원에 팔아요. 그림을. 왜냐면은 아직 제대로 된 화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30년 동안 호당 5만 원, 뭐 만 원, 3만 원 이렇게 파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8,000원에서 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최저임금이 나오더라고. 최저임금. 내가 그림에 매달리는 시간하고 팔린 그 수입 가격을 해봤더니 최저임금 8,000원, 8,500원 나오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최저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림에 시간을 투자해도 들어오는 돈은 최저시급을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나이가 50이 됐으니까 호당 6만 원씩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5만 원 미만을. 내년에 이제 호당 6만 원.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한 그 가격을 내년에 제가 받을 생각인 거죠.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참 혼났어요. 왜냐면은 20년 동안 이제 첫 개인전 이후를 잡으신 것 같아. 소정자 화백. 자기가 20년 동안 그림 그렸다. 첫 개인전 이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입시 미술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29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되는 거예요. 내년에 30년 된대.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30년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그 책이 인공지능 제 책 한 권만 갖다 줄 수 있죠. 오늘 그 걸렸던 거. 책 제목이 오늘 강의 주제 제목이 이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뇌교육이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뭐 뇌교육을 붙인 건 사실 별로 이거 마케팅인데 왜 국내에 뇌교육 큰 스승이 누구냐면 일지 이승원 씨예요. 그래서 체인점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 뇌진동 뭐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쪽 재단이나 그쪽 단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뇌과학이라는 것으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쓴 이후에 이게 두뇌 사용 설명서 2탄이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3탄이라고 되어 있구나. 두뇌 사용 설명서 3탄이라고 부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뇌교육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뇌교육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 두뇌를 접근해 볼 좀 기회를 준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제가 30년 이야기로 시작한 게 그게 예술 분야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30년을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야만 아마 너는 그때쯤 뭔가가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와서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래도 그림을 꽤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간다는 학교의 미술대학인데도 저한테 30년을 더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그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의 전시를 돌아다닐 시간조차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벤치마킹.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갔는지, 성공했는지의 사례를 끊임없이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분야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술 순수 회화 분야였기 때문일 것 같아요. 벤치마킹조차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내면에 대한 그 공부,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30년 동안 어디 나가서 그림 팔 생각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돈 벌 생각하지 말라가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통장에 잔고를 남긴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아예 이런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본 적은 있지만 통장에 잔고가 남아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 여자를 저는 떠나보내야 했죠.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2번 했는데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그렇게 돼버렸냐면 30년 전에는 예술 분야만 그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너 좌고우면하지 말고 벤치마킹조차 할 시간이 없어. 깊이 너에게 들어가서 무슨 돈 벌 생각 전혀 하지 마. 나이 50 되면 저절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 전까지는 돈 벌 생각 하지 마. 그냥 공부만 하란 말이야, 30년 동안. 라는 충고를 했고, 자생성을 강조했어요, 자생성. 내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너가 막 다른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장점만, 지금 사실 저는 장점만 좀 많이 따서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그림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고흐 그림, 피카소 그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온 거는 봤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 전시는 우연히 제가 인사동에 갈래리 있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보고. 그런데 그 충고는 뭐였냐면은 그 충고는 바로 강한 자생성을 위한 충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색깔을 너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야. 그 깊은 곳에서 그걸 꺼내야 돼. 근데 그게 30년 걸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20살짜리한테는 굉장히 그거는 감옥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나 잠깐 어떻게 가라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20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돈 없는 남자 싫어하는데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돈이 제가 없는 상태에서 연애를 해봐서 알거든요. 여자들이 오래 못 버텨요. 처음에 자기들이 밥값 내고 여관비도 내고 하다가요 도망가요. 그러면 좀 시간이 길어지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모든 분야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나는 미술대학 중에서도 디자인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다, 건축학과다, 의류 보통 세 군데가 좀 더 응용미술에 가깝고 공예는 이제 그 중간 정도에 걸쳐 있어요. 예술성과 실용성의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게 공예고, 뭐 나머지 디자인과, 의류학과, 건축학과는 예술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실용성 중심이 훨씬 더 강하죠. 왜? 무조건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대는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죠. 건축주가 있잖아요. 건축주가 우리 집은 항아리처럼 만들어주세요. 항아리라는 그 컨셉하에서 내가 그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에 그 정서를 내 건물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순수 예술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생성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디자인들을 많이 볼수록 더 세련돼지고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많이 보고 논문을 참고해서 자기 논문을 만들어내죠.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라는 것은 박사들이 주게 돼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박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의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질 때 예전에는 중세시대 이발사가 의사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발사 빨강색하고 그 파란색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죠? 그 간판. 그게 정맥과 그 혈관을 동맥과 정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는 막 사혈법이라고 해요.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링컨 대통령도 받았던 치료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혈액 부족으로. 근데 그때 그렇게 돌팔이 의사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듭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게 박사학위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이 한정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협회를 만든 다음에 자기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박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이 심사를 하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왔는데 많이 세련돼졌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효과가 엉터리 치료법이 많이 사라졌고 대단해졌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의사로 지금 하나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으로만 얘기하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결과는 뭔지 아세요? WHO에 등록되어 있는 약 1만 3천 가지의 질병 중에서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5%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95%의 질병을 원인조차 모르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재 인간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자기 디자인을 세련되게 만들어 가듯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박사들의 논문을 읽고 거기서 약간의 자기 새로운 컨셉으로 또 다른 박사학위를 복제하듯이 그래서 엉터리 학회도 많고 엉터리 박사들도 많죠. 하듯이 하던 시대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존재가 이제 IBM의 왓슨 같은 경우에 의학 논문을 읽는 속도와 그 분량과 정확성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한 20번 정도를 읽어야 사실 20번을 논문을 읽어도 다 외우지는 못해요. 외우지는 못하고 맥락을 파악을 하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놈의 이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얘는 한 번 읽으면 일단 안 잊어버려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한 글자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현재 인간이 그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읽을 의학 논문의 분량을 한 인간이 읽으려면 3,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 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십 배부터 시작했어요. 몇백 배, 100만 배 하더니 수백만 배까지 지금 늘어났고요. 속도나 연산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러죠. 이게 예측이 수조 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조 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를 공부함으로써 뭔가를 그 평균을 내서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따내서 뭔가를 잘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습 속도와 학습량. 지금 최근 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소정재 화백님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이 나왔냐면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시를 짓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이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지은 시가 1000개가 넘는데 책으로 나왔거나 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시인의 이름이 아무튼 무슨 회사의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그 시의 그 어떤 모티브는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서 시를 짓는데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수준이 그냥 기본 시인의 평균 수준은 넘어요. 마치 제가 그 시를 읽어봤는데 인공지능이 지었다는 시를 읽어봤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었다는 작사
작사, 작곡도 하니까. 그림도 그리고. 봤는데 수준이 그냥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간들의 인문학을 엄청나게 공부한 인간의 수준급까지 나와요. 그 시에. 라임이라고 그러죠. 운을 맞춘다거나, 은유법과 비유법을 쓰는 그 표현이 대단한 거죠. 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림을 보고 시를 짓고요. 시를 보고 그림을 그려요. 자, 최근에 나온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만화로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만화로. 그러니까, 웹툰 아시죠? 웹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휴대폰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심지어 동영상, 유튜브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구글 이메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텍스트를 잘 해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레리 페이지가 한 얘기예요. 구글 창업자가. 너희들 왜 지메일을 공짜로 그렇게 전 세계에 뿌리니? 왜 공짜로 쓰게 하니? 그랬더니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 얘기한 시점이 2006년인가 2007년인가? 아무튼 15년, 16년은 된 것 같아요. 15년, 16년 전에 구글 창업자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인공지능의 역사가 지금 64년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의 컨셉이라는 것이 이미 미국 사회에 알려져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기억나는 게 마빈 민스키 이런 사람들. 인지과학자들이었죠. 우리 대신 생각해 줄 수 있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거예요. 10년이 아니지, 한 50년간. 5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계속 인간이 뭔가를 입력을 시켜야만이 발전하던 게 딥러닝이라는 게 드디어 2010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가 스스로 학습해버리는 거죠. 자, 좀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문명의 역사상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을 그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뛰어넘어요. 자, 예를 들자면 한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의 권수가 약 5만 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년 동안 쉬지 않고 읽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목표가 책을 5만 권 읽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쓱 넘기는 걸 한 권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데만 보는 것까지 권수로 쳐서 5만 권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1초에 800만 권을 읽을 수 있어요. 5만 권이야. 8만 권이 아니라. 5만 권과 8만 권만 해도 이거 8만 권 이럴 텐데 800만 권이에요. 1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인간이 먼저 나와 있는 자료를 공부해서 인공지능을 능가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왜 근데 여전히 사람들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얘기 안철수도 한 얘기 있잖아요. 미래는 이미 와 있는데 단지 넓게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 유명한 SF 소설가가 한 얘기잖아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얘기. 안철수 씨가 새정치한다고 처음에 나와서 맨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미래는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SF 작가의 얘기인데, 자,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미래는 와 있지만 널리 퍼지지 않은 게 맞습니다. 언제쯤 널리 퍼질까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제 책 제목부터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학습을 통한 창의성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컨셉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책을 6개의 단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6개의 단어가 고스란히 1부, 2부, 3부, 4부 목차에 들어가 있죠. 자, 그 6가지 단어로 6가지 부를 나누고 써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첫 번째 단어가 갈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통한 창의성이 아니라 갈망을 통한 창의성이어야 된다. 이런 주제인 거예요. 인공지능의 그 실상을 파악하고 이게 언제 퍼질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갈망을 통한 창의성이어야 된다. 두 번째, 동굴이에요. 두 번째가 광야네, 광야. 뭔가 광야를 헤매는 듯한 창의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동굴이에요. 3장 동굴. 끝없이 깊이 들어가 보는 창의성이어야 된다. 학습하는 창의성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가 위기예요, 위기. 심리적인 위기를 맛보는 창의성이어야 된다. 위기. 다섯 번째가 기여, 끈기인데 기여. 이건 뭔가 막 봉사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창의성이어야 된다. 기여. 그래서 기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에 독서는 집어넣었어요. 왜냐면은 독서는 앞에 그 5가지 창의성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막 광야를 헤매고 위기 상황을 막 맞이하고 막 배도 굶어보고 사랑과 갈망을 느껴보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창의성을 내공을 닦았는데 이것을 세상하고 소통을 하려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결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6번째 독서를 집어넣은 거죠. 이런 창의성이어야 된다. 학습이 아니다. 학교를 다니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창의성이 지금 이거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다. 언제 그것이 무의미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의 그림 볼 시간조차 없다. 그 이야기. 30년 동안 공부만 해라. 자생성이 중요하다. 정말 네 안에서 나온 창의성이야 이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 그림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그림에서 자기 그 자생성이 없다면 인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미술사가들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그림을 공부한 미술사가 큐레이터, 디렉터, 갤러리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버려요. 피카소 그림 30%에다가 누구 거 20%에다가 이렇게 섞었네? 이거 1960년대에 독일에서 유행했던 그 누구 작품의 풍의 영향을 85% 받았네.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림 보자마자. 다 알게 돼요. 자,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작가들 보면, 물론 제가 과거에 화가들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책에서 그 출판계에서 그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안 팔린 거예요. 제 책처럼 안 팔린 거야. 전혀 유행을 못 탔어.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괜찮아서 10년 후에 이거를 재출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출판계에서는 그 책의 몇 퍼센트가 새로운 내용이어야만이 신간으로 볼까라는 게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출판사 관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략 40%는 새로워야 된다. 60%는 10년 전에 썼던 걸 가져와도 40% 이상의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건 신작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의 훌륭한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것과 자기 자생성에서 나온 것이 어쩌면 7대3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6대4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점점점 약해질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그렇게 건축을 해왔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남의 책을 많이 참고했죠. 제가 아는 작곡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왜 가수 윤상 씨가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대회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네슬로우 뭐 전혀 관계없는 지금 화면을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시간 강의라는 게 그래요. 빅데이터라는 거를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최근에 여기 내려올 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을 때는 항상 지금 이제 한 8개만 더 찍으면 제 동영상이 1000개가 돼요. 1000개가 되는데 그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없잖아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 PPT 2개를 새로 그려서 집어넣었어요. 그 2개를 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가장 잘 어울려요. 직업의 역사를 도표로 그린 겁니다. 직업의 역사. 근데 그 직업의 역사를 뭐 10년, 20년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200만 년. 200만 년의 역사를 도표로 그린 거예요. 난 그래서 이 도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200만 년짜리 도표를 우리가 쉽게 보기 힘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는 거 뭐 몇십 년, 뭐 이런 거 몇백 년이잖아요. 뭐 자본주의 하면 뭐 250년, 300년, 200만 년짜리. 물론 이 학자의 상상력이죠. 상상력인데. 자, 드디어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제가 창의성 격리를 6대3, 7대4 정도는 돼야지 어쩌면 6대3, 7대4 정도의,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자료 60%, 70%에 30%는 좀 낯선 게 섞여 있네? 라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평론가들 그걸 알아보거든요. 제가 책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책을 봐도 그게 나와요. 목차만 봐도 나와요. 자,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 4차 산업혁명 책 사셨지만, 주제로 나온 책들이 많아요. 대부분, 최근에 그 최진기 씨도 썼더라고요. 자기 생각 5% 미만입니다. 5%또 안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책의 진짜 자생성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다 짜깁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들을 한 100권 이상은 봤을 거 아닙니까? 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셉을 따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을 썼으면 난 딴 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책을 썼냐면, 그러니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죄송한데 피라미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작가님한테. 우리가 정보를 모아서 어떤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모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짜집게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팔릴 만한 컨셉이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차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특히 목차를 정할 때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은 가운데 내용이 많아요. 가운데. 즉 저절로 인간이 뭔가를 학습해서
평균을 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좀 평준화되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약간 자기 색깔이 들어가긴 해요. 관점 같은 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하고 미시적인 얘기만 하고 중간 얘기 하지 말자. 다른 책에도 많은데 중간 얘기 왜 나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제 책에는 다른 4차 산업혁명에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위험성이 있죠. 안 팔린다는 거죠. 위험성이 있어요. 평균이 중간 그 고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사기가 참 어렵다라는 측면은 생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육책인데 학습을 거부하는 책이니까 저는 학교를 떠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의 80%가 거부하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좀 한때 제가 먼저 이게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강의를 좀 다닐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퇴하세요. 자퇴시키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의 다니면서 퇴학시키세요. 실제로 이제 자퇴하고 퇴학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좀 위험하다, 전 위험한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공교육을 말살시키는 놈이 된 거예요. 그 씨앗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잠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하죠. 자, 보라색 선이 뭐냐면 헌터와 게더러죠. 수렵 채집으로 먹고 살던 시대죠. 수렵 채집이 끝난 걸 이 사람은 중세에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농경 문화가 본격적으로 지구상에 도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전에도 조그만 농경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약 2만 년 전에 농경을 봤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고학적으로 탄화미라는 게 있어요. 탄화미. 그러니까 탄화미가 수시 돼버린 쌀이에요. 불이 나잖아요. 불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탄화미가 발굴이 되는 그 탄소 동위 원소를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농경 문화가 오래됐어요. 그게 한 10,000년은 넘었어요, 최소한. 그래서 이 사람이 에그리컬처를 2만 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농경이 약 대략 10,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노가 엄청 많았을 때가 이때로 본 거죠. 1800년, 700~800년 이때로 본 거죠. 그때부터 에그리컬처가 쭉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1970년대 우리 한국에서 그 농사 짓던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가서 공장으로 이렇게 가던 시기 나오죠. 우리 6.25 터지고 나서 이렇게 확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선진국 기준이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빠르죠. 우리나라보다는 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 예측은 바로 수렵 채집하고 에그리컬처가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일단 동물을 기르죠. 사냥을 하지 않잖아요. 헌터는 아니잖아요. 양식이 되잖아요. 네. 아주 극소수가 근데 이 사람들 오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르고 이 다음은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는 제 견해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이 사람이 연구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죠. 인더스트리가 이 사람 빨리 좀 줄였네. 그러니까 무슨 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장에서 상품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간도 1950년쯤부터 줄어들었다. 선진국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0년, 1980년 이후에는 공돌이 공순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약 30년 플러스 하면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줄어들었다. 그리고서 아주 여러 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세탁소라든가 이렇게 생활 필수품 있죠. 생활 필수품을 다루는 서비스업은 확 늘거나 확 줄지 않겠죠. 인구 대비가 되겠죠.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게 이제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타 기본적인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건 뭐냐면 기술 발달에 의해서 막 휴대폰 고쳐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 발달하고 하면서 새롭게 발달하는 기술 발달에 의해서 발달하는 서비스업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인포라고 써있잖아요. 인포. 인포메이션. 그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카이스트의 이경 그 사람이 이민 그 사람 자료에서 제가 이걸 따온 건데 네? 이민화 씨 말고 또 있어요. 카이스트. 네. 그 사람이 피케티는 틀렸다 해가지고 좀 우파 경제학자예요. 이민화 씨는 약간 중간 정도고 우파 경제학자가 있고 피케티는 이제 좌파 경제학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피케티는 틀렸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우파 경제학자가 카이스트 경영학과에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민화 씨는 이제 약간 중립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의 얘기가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돼도 인간은 새로운 직업을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통계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에 제조업 인구가 뭔가 만드는 인구가 더 늘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살짝 뭘 더 붙이냐면은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원래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황금알을 거위를 배를 갈라서 꺼내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에서 한 1년 전인가 주가가 확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맥도날드 주가가 왜 올라갔냐면은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맥도날드 전체 매장에 이렇게 터치스크린 주문을 쫙 깐 거예요. 그걸 깔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 배당률 올라가겠는걸? 왜 배당률이 올라가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동화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뭐 인공지능이 어디서 도입했대? 그럼 주가가 올라가요. 인건비 줄어들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두 교수가 만들었던 47%의 직업이 없어지고 뭐 700만 개가 없어지고 500만 개가 새로 생기는 그 격동의 시간이 뭐 20년 내에 진행될 거다. 그러면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 기록을 내놓고 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직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막 침체됐다가 실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뭐 돈 조금만 주면 나 일할게요. 일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자동화를 늦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화를 늦추는 게 주가에 이익이 됐던 거예요. 그게 2, 3년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꺼냅니다. 딱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의 우파 경제학자가.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은 뭐냐면은 자동화 기계를 도입했을 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들어올 무렵이에요. 자동화 기계를 도입했을 때 그 기계값이 내가 부리는 직원들의 3년 연봉과 비슷해지면 자동화 시키더라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3년 연봉. 3년 동안 그냥 빚 갚으면 되지 뭐 이거예요. 3년 내에만 본전 뽑으면 돼. 그리고 기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2차 산업혁명 때부터 있었던 경향성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다 찾아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주자본주의는 배당률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자동화하느냐에 이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언제 자동화하느냐의 컨셉은 뭐냐면 인건비보다 싸지면 자동화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2025년경에 지금도 사실 그 페퍼라는 로봇은 최저임금에 일본의 최저임금이 약 12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요. 120만 원. 그 카페에서 서비스해주는 페퍼라는 로봇의 한 달 임대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묘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한 60만 원 정도 올랐겠죠. 페퍼를 출시할 때 최저임금의 딱 50%로 출시하는 거야. 손정희 씨가 정책을. 근데 임대예요, 임대. 근데 그게 한 달 운영비가 그 페퍼를 50만 원 받고 임대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페퍼 한 대를 돌리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5배가 드는 거예요. 250만 원. 들어오세요? 지금 45분 돼가니까 아마 9시가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빨리 마무리를 짓게요. 5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1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리고서 질문 좀 받아야 되니까. 괜찮죠? 그 정도는. 10분, 15분 정도 오바되는. 10분. 네네. 식사도 하셨고. 네, 가끔 굶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습니다. 굶는 게. 배가 고플 때 그 시트루인이라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면역 유전자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 배고픈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게 난 그 원인의 한 20%라고 생각합니다. 굶지를 않는 것 도대체. 배고픈데 참지를 않아. 제가 그래서 이 책의 일부가 배고픔이에요. 갈망. 제목 까먹었네. 뭐라고 썼지? 음식 갈망. 제목은 굶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음식이라고 했는데 굶어야 된다라는 게 이 장에 계속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인공지능 자동화가 결합된 신자유주의는 자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이기적으로 움직여요. 왜냐면 지금 현재 경제 컨셉이라는 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그 성과를 누리는 것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완전히 세뇌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자본 250년, 300년 동안 이게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나 돈 많이 벌었어 이게 자랑이 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익을 냈다고? 이런 덜 떨어진 것들 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것들 이러면서. 그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임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봤을 때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좀 똑똑하게 태어났다고 남들을 착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윤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그 송상, 고려의 송상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고 경주 최부잣집 아시죠? 싸게 살 수 있을 땐 절대 사지 말아라. 땅을 싸게 살 수 있을 땐 사지 말라. 비싸게 살 수 있을 때 사라. 정반대죠. 우리 과거의 전통적인 부자들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경주 최부잣집의 그 쉽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송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재밌게도 이 얘기 제가 했는데 이런 그 덕성이 일본으로 흘러가요. 일본의 그 3대 경제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비롯해서 세 사람의 그 구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 더 어렵지만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라. 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식당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도 봐줄만 해. 근데 야 임마 너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말이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을 해? 너 부끄럽지 않니? 이런 얘기를 교육을 시켰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은 자수성가한 부자가 퍼센트가 미국보다 높아요. 84%가 나옵니다. 미국이 78%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24%인가? 그래요. 일본이 84% 자수성가, 우리나라 24%. 그럼 우리나라 나머지 80%는 뭐예요? 물려받은 부자. 물려받는 방법이 뭐예요? 분식회계,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그게 우리 기업이죠. 자, 아무튼 그 시대 다 끝나가요. 이제 끝나갑니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왜 그러냐? 자, 처음에 시작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뭔가를 돈을 쉽게 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돈을 쉽게 벌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썼던 방법을 학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잖아요. 빨리 쫓아가서 빨리 돈 벌자.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단점이 있죠. 자생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돈을 어렵게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마스시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주식 투자와 땅 투기로 돈 벌 생각하지 마. 얘네들은 자기 제자들이라든가 자기 후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겠죠. 기업가는 창의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돈을 버는 게 그게 진짜 기업가야. 금기다. 주식 투자하고 땅 투자하지 마. 멋있죠. 그럼 뭐가 살아나죠? 자생성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생성이 결국 그 국가에 뭐를 만드냐면 히든 챔피언을 만들게 돼요. 절대 2등이 될 수 없는 특허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3,000개 히든 챔피언. 일본의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히든 챔피언이 많아요, 일본도. 일본과 독일의 특성이에요, 그게. 쉽게 돈 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그래서 뭔가를 벤치마킹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보다 수백만 배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성이 없는 것들은 복제를 해오던 습관이 들었던 그런 모든 결과물들은 결국에는 단순하게 기계의 자동화가 아니라 창의성의 자동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창의성의 자동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즉, 인간이 창의성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자,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의 기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오히려 인식의 기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인간 자체의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인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게 황금비하고 원주율입니다. 1.618로 시작하는 거하고 3.14로 시작하는 거. 3.14, 159, 2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70개까지 외우는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불규칙하게 뒤에 숫자가 계속 따라오면 이걸 무리수라고 불러요. 정확한 비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가 무리수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수화, 그 원주율을 만드는 게 무리수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신은 수학이라는 원료로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은 무리수에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것은 황금비가 무리수이듯이. 그래서 저는 인간이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만들어가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곧 등장을 할 거고 로봇 가격이 페퍼 얘기하다 지나가 버렸는데 페퍼가 250만 원이 유지비가 드는데 50만 원 임대한다고요. 손해를 봐가면 80% 손해를 봐가면서 왜 그래요? 인간들의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공짜로 뿌려요. 그래서 한국 중소기업이 외국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거든요. 공짜니까. 왜 그래요? 빅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이 넘버원, 점점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좋아지는 임계점이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창의성, 벤치마킹을 거의 다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 모든 암호를 다 해독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집니다. 제가 좀 새로운 가설을 하나 엊그제 유튜브에 찍어 올렸는데 미국이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때문일 것이다.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제가 최초로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인공지능 업체가 1000개가 넘어요. 2025년까지 중국의 모든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라는, 아까 서정자 화백이 중국에서 예술가 전략적으로 키운 거 아시죠? 공산당이 나서서 세계적인 중국의 그 화교 기업가들한테 중국 작가들의 그림을 좀 서로 좀 경매가 좀 올려가지고 좀 띄워주자라고 서로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보다 더 큰 삼성급의 10개의 기업의 기업주들이 중국 작가들의 그림을 서로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100억이 넘은 작가가 20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6명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왜 미국에 있는 대단한 미술관에 전시를 가장 많이 하고 큐레이터까지 아까 중국인이라는 얘기하죠. 그렇게 중국의 예술가를 키우듯이 중국의 ICT 기업과 인공지능을 중국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전체 국력을 동원해서. 저는 미국이 이걸 무서워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핵무기보다 더 무섭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를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미국이 전쟁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왜? 다 전산화돼 있거든. 미군 최신의 전투기의 95%가 소프트웨어다. 95%가. 아무튼 지금 뒤에는 저는 그게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무역전쟁의 뒤에도 저는 그게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을 첨단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왜? 인공지능 넘버원은 미국이 돼야 된다. 인공지능 경쟁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고도화가 되면,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은 인간은 그래서 유리수의 세계에서, 즉 정답이 있는 세계와 뭔가 답이 떨어지는 세계에서 답이 안 떨어지는 무리수의 세계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찾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월급을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 경제 자체는 순환이 되지 않는 경제예요. 즉, 전 세계 부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한쪽 창고에 쌓이는 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순환되지 않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경제계에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책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 교보도 장사도 하고 돌아가잖아요. 월급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결론 내릴게요. 인간의 문명사에서 돈이 도는 순환되는 경제권에 인간이 들어가기 위해서 고시패스 공부를 했고 의사가 되고자 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를 학습해서 데이터화된 것을 학습해서 순환 경제권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무리수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어떤 근본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죠. 인간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은 현재 세포가 없고 회로만 있다는 거. 인공지능은 광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광물지능이라고 불러요. 인공지능을. 인간은 유기체 지능이라는 거죠. 생물지능이고. 그래서 광물지능이냐 생물지능이냐예요. 그럼 인간은 생물지능의 어떤 점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사회는 광물지능이 벌어주는 돈은 순환되는 돈이 아닐 것이다. 결국 다시 토해내야 된다. 죽을 때. 주라기 공원에서 왜 최근 폴른 킹덤에서 돈 엄청나게 벌더니 결국 공룡한테 먹히더라고. 그 주인이
아트 기업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생물한테 먹혀요. 마찬가지로 광물지능이 번 돈은 결국 생물지능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에그리컬처하고 헌터 게더러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저 시대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2만 년의 역사, 200만 년의 역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하는 겁니다. 광물지능의 돈이 생물지능으로 다시 토해내는 그 역전의 작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관찰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과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은 컨셉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 주제였고, 좀 세부적인 거 얘기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질문 시간 더 되시면 질문하고, 교보도 지금 끝날 때가 돼가지고 어떡하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면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시간이 막 엔딩송 나오는데 이거 제가 이 머리들 작가님을 모셨는데 오늘 두 분의 작가님을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유난하게 흐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죄송한데요. 독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작가님한테 죄송하고 그 머리들 작가님은 내일 창원남이라는 창원의 독서 모임에서 또 강연을 또 할 예정입니다. 내일 2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건 뭐 예고편이었고 내일은 2시간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창원나비 독서 모임이 그 상남동의 모모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공간인데 3방 빌딩 11층에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 노래들 작가님의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3시간짜리네. 좋아라. 저는 시간이 길면 되게 좋아해요. 수다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교보문고 이제 폐점을 문을 닫을 시간이라서 그래요. 사인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9시 반에 폐점하면? 네, 맞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예. 김규동. 맞죠? 예, 한번 써야지. 사진 한 장 찍어줘. 예. 저기 네. 가시게요? 내일 봬요? 아까 중간에 오고 싶은 점. 아니면 내일 또 길게 할 거니까 오늘 한 거 다 복습합니다. 네. 3시간짜리라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민수 선생님이죠? 아까 진짜 왔는데 너무 중간에 성함 적어드릴까요? 손왕. 왕? 교과에 맞추는 시간까지는 안 써가지고 몇 시 맞추는지는 몰라서. 책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싼 책을. 비싸네. 너무 감사해요. 책 더 사실 분 없으세요? 함부로 더 사야 되겠는데 저거. 그러실래요? 내일 살려고 했는데 지금 살.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그 보통 4차 산업혁명 내용하고 틀려요. 네. 앞으로 강의를 하고 벌어먹으려면 주제를 뭘로 해야 좋겠습니까? 선생님도 강의하시게? 예. 저는 저는 곰돌이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공업하고 문학하고 저는 같이 해서 하려고 지금 컨셉을 잡아놨는데. 그거 좋아요. 뭐냐면은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기업들이 뭔가를 자동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 자동화 컨설팅을 쪽을 한번 일단은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주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공장하면 더 이상 안 나가고. 그래요? 아, 인문학으로 가시려고? 예, 전 저기 문학을 저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나가면서 계산하겠습니다. 예. 아, 이게 소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2권씩이나 사주시고 살라고? 네. 백미사에. 아, 감사합니다. 네. 제 명함 가져가시면 돼요. 저기. 네. 흑석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 적어. 손정호.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누구 선물할 건가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어디 계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거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아니요. 나중에. 그래? 이름 나중에. 예. 잘 계셨죠? 감사합니다. 다 와주셔서. 일찍 못 와서 죄송해요. 아, 일찍 올랐는데. 다 드러났는데 오늘 총중이 5분이었네요. 제가 좀 위협했습니다. 마케팅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 이름 까먹었어 어떻게? 저요? 미안해. 이현정입니다. 인정. 이래서 좀 사귀어야 돼. 사귄 다음에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 이름을 안 까먹는데 인사만 하고 헤어지니까 이 현정. 맞아. 올해 가기 전에 입력은 돼 있어요 전화번호. 근데 올해 가기 전에 오랜만에- 초대. 네, 해주세요. 네.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가정한다고 인제 마쳤거든요.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내일 안 되시고?